얹혀 사는 주제에 수술비까지요? 며느리의 말이 떨어지자 식탁 위가 고요해졌습니다. 그 말에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생일상, 제가 새벽부터 끓인 미역국에서 김이 사라졌습니다. 이 좋은 생일날 무슨 수술비 얘기를 하세요? 찰싹 38년 키운 아들의 손바닥이 뺨을 때렸습니다. 사돈은 잔잔히 비웃음을 머금었고 며느리는 차갑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조용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들은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과 며느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지 통쾌하고 처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름달,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며느리 생일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 동네 큰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이 MRI 화면 보이시죠? 이 아래쪽 4, 5번 요추 부근인데요. 요추관 협착증이 심해서 약물이나 물리치료로는 더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르신, 쉽게 말해서 지금 빨리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허리를 더 이상 못 움직이실 수 있어요. 빨리 가족과 상의해 보세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더니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그 순간에도 저는 수술비가 걱정되었어요. 선생님,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원무과에서 알려주겠지만 대략 3천만 원 정도 들 거예요. 3천만 원. 그 숫자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죠. 또 가족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구나. 그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며느리 지연의 생일이니까 분위기 좋을 때 조심스럽게 말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아침 새벽 5시부터 부엌에 나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허리가 아파 복대를 꽉 메고 손목이 저려도 참아가며 한우 불고기를 정성껏 재웠어요. 태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하나하나 볶아가며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내 말도 다르게 들릴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녁 6시 아들 태호, 며느리 지연 그리고 함께 여행 가기로 한 사돈 댁까지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연이가 케이크 초를 불어 끄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돈 댁은 와인을 따라 마시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아유, 사돈. 이렇게 차려주시니 고맙네요. 하긴 이런 걸로라도 밥값을 하셔야죠. 그러게요, 엄마. 어머님도 이제 좀 쓸모가 있으시네요. 평소에는 뭘 하시나 했는데.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내 생일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참 후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사실 며칠 전에 큰 병원에 갔는데 말이야.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수술비가 좀 많이 든대. 그 순간 지연이의 얼굴이 싹 굳어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하필 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은 제 생일이라고요. 사돈도 눈을 흘기며 거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날에까지 돈 얘기를 꺼내시다니. 정말 눈치가 없으시네요. 사돈. 저희 내일 제주도 여행 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행비만 해도 몇백씩 드는데. 무슨 수술비 얘기예요? 여행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분위기 망치시면 어떡해요. 예전엔 엄청 잘 사셨다고 하시던데. 이제는 다 잊혀져서 그런 상식도 없으신가 봐요. 나이 들면 좀 그럴 순 있지만 지연이가 비웃음을 띠며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수술비라고 하면 몇 천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그 돈이면 저희 차 할부금 몇 달치거든요. 그런 거 한 푼도 보태주시지 않으시고는 이제 와서 수술비 달라고요? 진짜 양심이 있으신 건가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가족끼리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지. 난 너희 결혼할 때 내 집도 팔았고 제가 조용히 말하자 지연이는 코웃음을 치며 젓가락을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치사하게 그런 말씀은 가족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머님. 남이면 이런 말도 못하죠. 사돈도 혀를 차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사돈. 저희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힘들어요. 본인 벌이도 없으시면서 아들 내외 힘만 빼지 마시고요. 우리 딸도 직장 다니느라 죽겠는데 겨우 버티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때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태호가 술잔을 탁 내려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아, 진짜 창피하게 좀 하지 마요. 왜 이런 좋은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치시는 거예요? 태호야, 엄마는 그냥 그만 좀 하라니까요! 그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찰싹? 날카롭고 차가운 소리가 식탁을 가로질렀습니다. 제 뺨이 돌아가며 귀가 웅웅거렸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지난 수십 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들 태호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제 모습, 남편이 야근할 때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달려가던 밤들, IMF 터지기 직전까지 남편과 함께 일궈낸 회사, 연매출 200억, 직원 80명의 그 회사 말이에요. 저희 부부가 피땀 흘려 만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때처럼 오늘 또다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10달 품에 품고 평생을 키운 그 아이가 저를 때렸어요. 숨이 막혀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돈이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아이고. 별일 다 보네요. 태호도 답답했겠지. 평생 이런 식으로 사셨으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차린 생일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축하는 온데간데 없고 모욕과 조롱의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케이크의 초가 서서히 타들어가며 제 얼굴을 비췄어요. 아,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대접이겠구나. 그래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남편이 죽은 후 전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그저 얹혀 사는 신세라서 아무리 비참하고 모욕당해도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죠. 제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인생 전부가 그 한 번의 뺨맞음으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제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방문을 닫은 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맞은 뺨은 이틀이 지나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아팠던 건 마음이었어요. 그 손이 한때 제 볼을 쓰다듬던 손이었다는 걸 아무리 지우려 해도 잊을 수 없었거든요. 누워 있다 보면 문 너머로 며느리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주도 풀빌라로 예약했어. 진짜 예뻐. 오션뷰에 스파도 따로 있다? 그러다 잠시 후 며느리가 또 다른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네, 언니. 요즘 시어머니 모시는 거 정말 쉽지 않죠. 남편은 속 터져서 죽겠다고 하고 저는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고 솔직히 저희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그 말들이 문틈을 통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그 집에서 눈칫밥을 먹는 존재라는 사실이 이렇게 생생하게 들리니까 비로소 실감이 났거든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집안이 부산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캐리어 끄는 소리, 짐 싸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행 가는 날인데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니? 비행기 놓치겠어. 며느리가 부산하게 뛰어다니며 대답했어요. 엄마, 화장품 챙기느라 그래. 제주도 바람 때문에 피부 거칠어진다고 해서. 아들도 급하게 나와서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마치 제가 그 집에 없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어서 문 너머로 며느리와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한테 인사드리고 가야 하나? 뭘 어차피 집에서 쉬고 계실 텐데. 굳이 깨울 필요 있어? 조용히 가자. 그렇게 그들은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차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엔진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저를 혼자 남겨두고 사라졌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입금 30만 원. 송금인 윤태호. 그 바로 아래 며느리 이름으로 문자가 도착했어요. 어머님, 그 돈으로 당분간 생활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따로 사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서요. 집은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니 그 전에 짐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30만 원. 그게 38년 동안 키운 아들이 생각하는 제 가치였어요. 생활비 하세요라는 말이 이제 그만 나가서 생활하세요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가슴이 텅 비었어요. 그 돈에는 미안함도 걱정도 없었거든요. 그저 이 정도면 됐죠? 라는 냉정한 통보 같았습니다. 저는 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생일 케이크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터진 풍선 하나가 쭈글쭈글해져서 굴러다녔어요. 그게 제 마지막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손목시계와 명함집, 그리고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비서,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회사가 업계 1위가 되는 날도 머지 않았어. 그때 저는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였어요. 연매출 200억, 직원 80명. 그 회사는 저희 두 사람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지자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수출 계약은 끊기고 거래처는 줄줄이 부도났습니다. 은행은 냉정했어요. 대출 회수 통보입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해 주세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한숨만 쉬었어요. 어느 날 밤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내가 지킬 거야. 우리 태호도 절대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그 한마디가
남편의 마지막 말이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주저앉아 울던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장례식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아이 하나만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 믿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부끄러워하며 밀어냈습니다. 그만 좀 하라니까요. 그 말과 함께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 저녁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 잘 들었다. 나중에 가져갈 테니 내 물건은 문 앞에 두거라.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분노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습니다. 집도 절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방 하나 월세 얻을 돈도 주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들을 귀찮게 해서 아니면 그냥 늙어서 버림받은 걸까? 식탁 위에는 아직도 치우다 남은 밥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반찬, 내가 닦은 바닥, 그 모든 흔적이 이제 불편한 존재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가족의 집이던 곳이 이제는 나를 내모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꺼내 옷 몇 벌과 남편의 유품 상자만 챙겼습니다.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화분 밑에는 집 열쇠를 두었습니다. 이 집은 내 돈으로 마련했던 집이었지만 이제 내 이름도 내 자취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때 문턱에 발을 걸친 채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에 쥔 캐리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내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지만 누구를 원망할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웃고 있겠죠. 저는 이 낯선 길 위에서 갈 곳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앞에서 번졌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세상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짐이라기보다 무너져 내리지 않으려는 본능 같은 말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골목을 걸어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자 차 안에 따뜻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망원시장 근처로 가주세요. 택시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얼굴엔 아직 붓기가 남아 있었고 가방 속에는 약통과 남편의 유품 상자,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마음속이 텅 비었습니다. 그래도 발길이 향한 곳은 시장이었죠. 그곳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가 아들과 어떻게든 버티며 살았던 유일한 장소였거든요. 사람 냄새가 나는 곳, 그래도 따뜻한 곳이었어요. 택시는 오래된 주택가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맞으신가요? 네, 여기에요. 짐을 들고 내리자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였으니까요. 저의 아들네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온기 말이에요. 시장 골목 끝에 작은 부동산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여사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예전 반찬가게 맞은편에서 부동산을 하던 최 사장이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사장님, 혹시 혼자 살 만한 방 있나요? 아니, 왜 갑자기 방을? 어쨌든 방은 여사님이 찾으시면 바로 보여드릴 수 있죠. 다행히 그날 바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망원시장 안쪽에 낡은 벽돌집 2층, 작은 창문이 있는 원룸이 제 새보금자리가 되었어요.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와 먼지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침대 하나, 싱크대 하나, 선풍기 하나뿐이었지만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힘이 풀렸고 짐을 정리하다 잊고 있었던 허리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약을 찾는데 가방 속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멈춘 시계, 명함집, 그리고 오래된 수첩 한 권이 있었어요. 그 수첩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단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그리워서 참아 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증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그냥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줄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성진 비서 직통. 눌러 쓴 듯 진하게 남은 글씨였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자주 이야기하던 이름이었거든요. 김 비서, 그 친구는 진심이야. 내가 평생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김 비서는 남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회사가 가장 바쁠 때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때 남편이 몸을 던져 사람들을 구했고 그 안에 김 비서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남편에게 평생의 충성을 맹세했어요. IMF가 닥쳐오고 회사가 흔들릴 때도 그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그날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사망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어요. 제가 쫓기듯 이사를 다니기도 했고 요금을 못 내 전화가 끊기고 살던 곳이 자꾸 바뀌다 보니 만약 그가 저를 찾았더라도 닿을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따로 적어둔 이 번호를 보니 잊고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건 나랑 김 비서만 아는 번호야. 상황이 정말 급할 때면 여기로 전화해야 해. 그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이 처지에 누군가에게 연락한다는 게 얼마나 초라한 일인지 알았거든요. 25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하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어떤 얼굴로 전화를 하겠어요. 게다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남편과 연결된 그 한 사람만이라도.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낮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숨이 막혔어요. 혹시 김 비서님?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예전 윤재호 회장 아내 정순애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말이 아닌 흐느끼는 숨소리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사모님이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번호가 끊길까봐. 이 번호라도 기억하실까 싶어 25년 동안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사모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회장님 돌아가신 후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야 전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사모님 내일 꼭 뵙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신세를 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기다리고 있었을 줄이야.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조금 뭉클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수화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 그가 남겨둔 인연이 아직도 살아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창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만 세일이에요. 싱싱한 생선이요.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리,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버티는 소리였거든요. 저는 남편의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약속이 아직 남아 있었네요. 25년 만에. 그날 밤 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낡은 벽시계가 3번 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김성진입니다. 저는 허리를 세우고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회사 로비에서나 봤을 법한 말끔한 차림이었어요. 그의 구두는 반짝였고 시계는 고급스러웠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따뜻하고 진실한 그 눈빛 말이에요. 그가 방 안을 둘러보는 순간 잠시 눈빛이 멈췄습니다. 좁은 원룸 안엔 작은 전기 히터와 낡은 싱크대, 덜 마른 수건이 걸려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찬바람에 비닐이 달싹거렸습니다. 이런 곳에 계셨습니까, 사모님?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깊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민망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정리도 못하고 마실 게 변변치 않아 죄송하네요. 냉장고 문을 열자 남은 건 요구르트 몇 병뿐이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모님께 요구르트를 대접받을 줄이야. 영광입니다. 저는 쓸쓸히 웃으며 병을 내밀었어요. 이젠 그런 호칭도 어색해요. 그냥 정순애라고 부르세요. 저에겐 여전히 사모님이십니다. 그의 말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2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 마음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와 얇은 서류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건 회장님께서 사모님을 위해 남겨두신 겁니다. 저는 무심코 받아들었다가 손끝이 떨렸습니다. 서류 안에는 통장 사본과 계약서, 공증 문서, 그리고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필체를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죠. 김 비서, 이건 회사 자금이 아니다. 내 급여와 상여, 그리고 수십 년간의 개인 투자 수익을 정리한 내 개인 재산이야. 모두 세무신고가 끝난 합법적인 돈이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내 손으로 모은 돈이야. 이건 회사 장부에 섞이면 안 된다. 아내의 인생에 대한 보상이자 나의 마지막 책임이니까. 그러니 별도의 개인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라. 필요하면 신탁 처리라도 해서 절대 흔적이 섞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기억해라. 이건 내 아내의 몫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한다. 그게 내 마지막 임무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법인 회계와 완전히 분리해 별도의 개인 신탁계좌로 관리했습니다. 세무조사에도 단 한 번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회장님은 늘 그렇게 철저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는 봉투에서 오래된 종이를 꺼냈어요. 이 돈은 정순애의 몫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순애 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글씨는 눌러 쓴 듯 선명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그 한 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당시 금액은 50억 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0억 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예. 회장님이 남기신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단리로 운용해서 지금은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손에 든 요구르트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 돈을 25년 동안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 빚을 졌습니다. 사모님도 아시다시피 그날 공장 폭발 사고에서 회장님이 저 대신 몸을 던지셨어요. 저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빚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후에도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 회사를 세웠고 지금은 회장이 되었어요. 계열사만 5개, 직원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젠 욕심낼 이유도 없습니다. 저에겐 이미 충분하니까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세상에 없었을 사람입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김 비서님,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켜오셨다고요? 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회장님과 사모님의 것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키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앞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내 모든 시작이었어.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속에는 25년 전 남편의 서명과 함께 여전히 선명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 돈은 정순애의 몫이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쁘다는 감정보다는 오히려 서글펐어요. 아들 태호가 생각났거든요. 얹혀 살면서 수술비라고. 엄마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낯선 남자는 제 인생의 마지막 빛처럼 느껴졌어요. 이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제 임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네. 부동산이 몇 군데 더 있어요. 강남에 빌딩 2채, 제주도 땅, 그리고 아파트 몇 채. 모두 사모님 명의로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 비서님도 평생을 그 약속 하나로 살아오셨잖아요. 이젠 부동산이라도 본인 몫으로 가지세요. 회장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사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예요. 저는 그걸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래도 남은 부동산은 성진 씨 명의로 두세요. 그게 제 부탁이에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사모님, 지금 제 이름으로 된 빌딩이 6채입니다. 이제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게 제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묵직했던 마음 한쪽이 스르르 풀어졌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안심해도 되는구나. 이런 든든한 사람이 제 편에 있다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비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사람 덕에 내가 사람으로 살았다. 그 빚은 언젠가 꼭 갚아야 한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알겠어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웃으면서 지내십시오.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비서, 아니 김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김비서라고 불러주세요. 김비서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회장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가 떠난 뒤 방 안에는 요구르트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남편의 필체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 돈은 정순애의 몫이다. 이상했어요. 이렇게 큰 돈을 받았는데도 기쁨보다 눈물이 먼저 났거든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시어머니 수술비까지 대니?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 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존중받을 이유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누군가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창문 밖 시장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이제 나도 당신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절망의 끝에서 찾은 이 희망이, 이 따뜻함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며칠 동안 세상은 거짓말처럼 조용했습니다. 김성진이 다녀간 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의 수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 돈은 정순애의 몫이다. 그 글씨를 바라볼 때마다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누군가의 짐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기분이었죠. 작은 방은 아직 낡았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시장 상인의 목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튀김 냄새가 퍼져왔습니다. 그 소리와 냄새가 사람 사는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밥을 해 먹었습니다. 조그만 냄비에 된장국을 끓이며 여보, 이제야 좀 숨을 돌리네요. 하고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등기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성진. 며칠 전 그가 전해준 서류와 같은 봉투였습니다. 아마 내가 새 주소를 알려주기 전에 보낸 서류가 집으로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냥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일이 이렇게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태호. 익숙하지만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니? 그렇게 내쫓더니 이제 와서 엄마한테 아직 볼 일이라도 남았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만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걱정돼서요. 걱정? 이제 와서 그 말을 하니? 여행 다녀오고 첫 연락이 그거야? 엄마, 어디세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근처라 잠깐 들르려고요. 근처라니? 그냥 잠깐 얼굴 보려고요. 걱정돼서요. 걱정이라니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내가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틸 때는 한 번도 걱정하지 않던 아이가 이제 와서 걱정돼서라니. 그래, 와라. 1시간 후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여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대화가 아니라 거래를 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생각보다 방이 아늑하네요. 그냥 잠깐 머무는 거야. 그래도 혼자 지내시기엔 좀 좁지 않아요? 냉난방은 잘 되세요? 그 말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방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성진 씨가 보내신 우편물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분이 아버님 비서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예전에 같이 일하던 분이야. 왜? 그분이 요즘 어머님이랑 자주 연락하시나 봐요. 혹시 아버님 일 관련해서 뭐 얘기하실 게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 재산이 좀 있었다든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온 건지.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럼 정말 무슨 재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탁 끊어졌습니다. 태호야, 내가 지금 그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니?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30만 원 던져주고 이제 따로 사세요 하던 내가, 그 돈으로 버텨보라며 나를 집 밖으로 내몰던 내가 이제 와서 재산 얘기를 해?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도 못 살겠다고 생각 안 해봤니? 그런데 지금 내가 받을 재산이냐고 묻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나야. 그 사람이 끝까지 믿었던 사람.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니?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와,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평생 저희한테 손 벌리셨으면서 이제 돈 생기니까 숨기시는 거예요? 지연아. 아니, 사실이잖아요. 얹혀 살 땐 그렇게 불쌍한 척 하더니 이제는 혼자서만 다 가지시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그 돈은 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남긴 거야. 그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너희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잖아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법적으로 해도 절반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린 그냥 가족이니까 정식 소송 전에 말로 해결하러 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족이니까? 저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가족의 말이니? 내 어머니를 법으로 협박하는 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유 어머님, 저희가 협박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어머님 연세에 큰돈 관리하시기 힘드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도와준다고? 내가 허리 수술비 한번 부탁했을 땐 그 도움이 그렇게 어려웠으면서 오랜만에 찾아와서는 내 허리가 어떤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더구나.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때는 상황이 달랐잖아요. 그래. 너희한텐 늘 상황이 달랐겠지. 내가 필요할 땐 귀찮은 짐이었고 이제 돈 냄새가 나니까 가족이 된 거냐?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인간이니? 내가 평생 너희 밥을 짓고 내 옷을 빨고 내 병수발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절반은 가질 수 있다고? 그 돈은 내 아버지가 내 눈물값으로 남긴 거야. 단 한 푼도 너희 손에 들어가게 두지 않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궜고 며느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섭섭하네요. 가족끼리 나눌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가족이라면 사람답게 살았어야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이 밥상 앞에서 어른을 조롱하고 아픈 사람한테 돈 타령을 해?
그게 내가 말하는 가족이야?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그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 화가 나면 부모를 때려도 되냐?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됐어. 너희가 원하는 게 그 돈이라면 그 돈만 생각해라.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족이라는 말은 이제 끝이다. 며느리는 표정을 바꾸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뭐, 저희도 괜히 왔네요. 하지만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족한테 등을 돌리시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후회하면 내가 후회하지. 근데 너희는 평생 부끄럽게 살아야 할 거다. 그게 벌이야.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올게요. 오지 마라. 오늘처럼 올 거면 그냥 오지 마. 문이 닫히고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내 돈을 법으로 계산하려 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시장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남편의 미소처럼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왜 그 돈을 내 이름으로 남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겠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아니니까요.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새벽마다 아픈 부위가 타는 듯이 쑤셔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파스를 붙여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자니 등은 의자에 붙일 수도 없을 만큼 뻣뻣했습니다. 번호표를 쥔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경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약으로는 한계예요. 지금 상태로 두면 하반신 감각이 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술을 해야 하나요? 예.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도 총 비용이 약 3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3천만 원. 예전 같았으면 숨이 턱 막혔을 겁니다. 그 돈이면 지금 살고 있는 방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보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비서입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김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놀라며 자리를 비켰습니다. 수술 일정과 수납은 이미 모두 처리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걸 왜 미리 해요? 이젠 제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늘 남을 먼저 챙겼지. 이젠 좀 당신부터 챙겨.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길, 바퀴 달린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하나씩 지나가며 눈을 찔렀습니다. 간호사가 긴장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얀 천장, 큰 조명, 그리고 여러 기계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대에 누우니 갑자기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25살 꽃다운 나이에 그의 웃음에 반해 결혼했던 날,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 작은 손을 꼭 쥐고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라고 속삭였던 순간, 그리고 IMF가 터지며 모든 게 무너졌던 날, 남편이 쓰러졌을 때의 절망감, 혼자 남겨져 망원시장에서 남의 일을 도우며 살았던 그 힘든 시절,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아들 학비를 위해 참았던 날들, 아들이 결혼할 때의 기쁨도 떠올랐습니다. 내 집을 팔아 새 집 마련에 보탰을 때의 뿌듯함, 이제 우리 태호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구나 생각했던 그 순간. 하지만 그 후의 날들은 달랐습니다. 얹혀 살면서 수술비라고 며느리의 그 차가운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내 뺨을 쳤던 그 순간의 충격. 30만 원을 받고 집에서 쫓겨났던 그 서러움.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김비서가 25년간 지켜준 신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마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마취가 서서히 스며드는 순간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순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정순애님. 이제 편하게 눈을 감으세요.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마지막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산다. 마취가 스며들자 팔끝 감각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요.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정순애입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제 인생을 다시 살게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수술이 끝나면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희미한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허리에 그 끔찍한 통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병실을 둘러봤습니다. 김비서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내 수술인데 아들이 없다는 게 슬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도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다면 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엄마, 수술비 얼마나 나왔어요? 그 돈 어디서 났어요? 그런 질문들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더 좋았습니다. 내 곁에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사모님. 의사 선생님께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시네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비서님, 정말 고마워요. 회장님께서도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때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드님 쪽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법무법인에 문의를 넣으셨더라고요. 사모님의 재산 관련해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그냥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고령자 재산관리, 성년후견인 제도 같은 것들을 문의하셨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다고 우기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군요.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시장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불빛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밀려난 존재가 아니라 다시 걸어 들어올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손에 쥐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살게요.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을 거라고, 내 삶을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정순애로서 당당하게 살 거라고, 아들이 어떤 수를 써도 상관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의 사랑과 김비서의 충성심,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처는 거의 아물었지만 아직 허리 근육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맞았습니다. 찬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그 빛이 내게 새로 시작하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김비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드님 쪽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올 거라는 걸. 그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우편 배달원이 건넨 봉투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년의견 게시 신문 통지서 신청인 윤태호피 신청인 모정순애.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나를 정신이상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그 떨림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상대로 움직였다는 냉정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손으로 내 이름을 지우겠다는 거군요. 그 순간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열이 나서 끙끙 앓던 모습을, 내가 밤새 이마에 손을 대고 지켜봤던 그 밤들을, 엄마 아파요 하고 칭얼거리던 그 아이가 지금은 나를 법정에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프다기보다 마음 한가운데서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다정하고 순하던 아이가 언제부터 내게 낯선 얼굴이 되었을까요?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그 답을 아무리 찾아도 가슴 한켠이 시리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님 왔어요. 법원 통지서. 예상했던 일입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1시간 후 김비서가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단정한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이분이 저희 측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애 사모님. 모든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걱정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지영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분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경우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럼 아들이 이길 가능성은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악의적 신청으로 역고발당할 수 있어요.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생전의 공증, 유언, 거래 기록, 그리고 제 진술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사모님의 재산은 완전히 합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애가 이런 무리수를? 제가 낮게 중얼거리자 김지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박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사모님이 법이나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실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냥 도장 몇 개 찍으면 쉽게 끝낼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세상을 본 겁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애들이 나를 그렇게까지 우습게 봤다는 거네요. 예. 절박했고 동시에 방심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오히려 그쪽이 곤란해질 겁니다. 법정에서 사모님의 정신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신다는 게 확실히 입증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우습게 보이진 않게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맞서면 됩니다. 사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저 아이를 아직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전화를? 태호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서류 받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죽인 듯한 정적 뒤에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하려는 게 보니? 내 말이 끊겼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혹시라도 누가 옆에서 엄마를. 그만해라, 태호야.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너를 믿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 아들이 맞는지, 내가 낳은 그 착한 아이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전화 너머에서 그 아이의 숨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래, 듣자. 내가 진짜로 나를 걱정해서 이런 짓을 한 건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내 입으로 말해봐. 긴 정적 끝에 태호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확인 끝났네.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전화를 끊자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희미한 끈 하나가 조용히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김 비서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아드님 부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며느리분께서 최근 친정에 자주 가신다고 합니다. 재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욕심이 스스로의 관계도 망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재산을 노리다가 자신들끼리도 싸우게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모님, 한 가지 더 알아낸 게 있습니다. 뭔가요? 아드님이 이미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생활비 때문인 것 같아요. 사모님 재산을 확신하고 미리 쓰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미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진다면 그 빚은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사모님,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시장으로 나가 장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재료를 샀습니다. 신선한 고등어, 무, 배추, 그리고 좋은 쌀까지. 돈이 걱정되지 않으니 장 보는 것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고등어 구이를 하고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궜습니다. 마치 가족을 위해 요리하던 그 시절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를 위한 요리였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하는 요리였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법정에서 아들과 마주 앉게 될 그 순간이, 그때도 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사과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신문 한 면을 가득 채운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때리고 집에서 쫓아낸 아들, 남편의 유언으로 드러난 진실. 기자의 이름 옆에는 윤재호 회장 부인 정순애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적혀 있었어요. 그건 김비서의 작품이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회장님이 어떤 사람을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에요. 그는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료를 모아 언론에 제보했죠. 기사엔 남편의 유언 일부와 제가 쫓겨난 정황이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생일날 뺨을 맞은 이야기, 30만 원과 함께 받은 차가운 문자 메시지, 그리고 25년 동안 지켜온 김 비서의 신의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효도 대신 소송이라니, 요즘 세상에도 이런 자식이 있나? 어머니를 때리다니 사람이 맞나?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SNS에서는 태호와 지연이의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고, 누군가 그들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연락을 피할 수 없었어요. 태호의 회사에는 하루 종일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상사로부터 당분간 휴직하는 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냉대가 시작되었고, 동네 마트에서조차 시선을 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김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이제 시작입니다. 그들이 먼저 연락을 해올 겁니다.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김 비서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모님, 25년 동안 회장님의 유언을 지켜온 저에게는 이것도 의무입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께 한 일들을 세상이 알아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과연 그날 오후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지금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되는 거지. 엄마, 제발. 기사 좀 내려달라고 해주세요. 지연이까지 회사에서 눈총 받고 있어요. 제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호야, 내가 엄마 뺨을 때릴 때는 생각 안 했니? 30만 원 던져주면서 나가라고 할 때는? 그건 그때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엄마를 때려도 되는 거니?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론의 무게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저는 재판장으로 향했습니다. 김 비서가 준비해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고급 핸드백을 들었어요. 25년 전에 회장 부인의 품격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기는 날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야. 하늘은 유난히 흐렸지만 제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재판장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순애 여사님, 아드님과 화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25년 동안 기다려주신 김 비서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진실이 밝혀지는 날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재판 당일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법원 앞 인도에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쉴 새 없이 오갔어요. 저는 회색 코트를 걸치고 김 비서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자리에 서는 게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싸움은 제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증언이 될 테니까요. 재판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 멀리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아들 부부가 보였어요. 그들의 어깨는 초라하게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그 두 사람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성년의견 개시 심판 사건을 개정하겠습니다. 신청인 윤태호, 피신청인 정순애. 법정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신청인 정순애는 현재 68세의 고령으로 최근 정신적 판단 능력에 현저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액의 재산을 혼자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타인의 조언 없이 중대한 의료적 결정을 내리는 등 비합리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신청인은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자신의 일상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술 결정 또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 내린 합리적 판단이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아들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신청인은 최근 김성진이라는 인물에게 과도한 신뢰를 보이며 재산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회적 고립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김지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오히려 신청인 측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입니다. 이젠 각자 사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내용으로 피신청인을 일방적으로 내쫓은 정황이 명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지영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욱 중요한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내 뺨에 난 멍자국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폭행한 직후 촬영된 사진입니다. 신청인은 어머니를 때리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어머니를 보호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저는 엄마를 말리려다가 실수라고 하셨습니까? 김지영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왜 그 실수 이후 피신청인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왜 30만 원만 보내고 연락을 끊었습니까?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피신청인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이름은 정순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제 집을 팔아서 보탰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저를 얹혀 산다고 했습니다. 수술비를 부탁했을 때는 욕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때렸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아들아, 저는 널 지키려고 평생을 버텼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정신이 없다면 어떻게 혼자 수술을 받고 회복했을까? 내가 판단력이 없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그때 김비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오래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김비서가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이 돈은 내 아내 정순애의 몫이다. 그녀가 쓰러져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누군가는 그녀를 믿고 지켜야 한다. 그게 내 마지막 약속이다. 윤재호. 그리고 25년 전 녹음된 남편의 육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성진 씨, 이 돈은 회사 돈이 아니야. 내 아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내가 죽어도 반드시 그 여자에게 전해줘야 해. 법정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김지영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은 25년간 남편의 유언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우고 독립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분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재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신청인 정순애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의료적 결정을 포함한 중요한 판단을 합리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시한 증거들은 피신청인의 정신적 제약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신청인 측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말을 멈추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안경을 벗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순간 법정의 모든 시선이 재판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본인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고 치매라 주장하며 돈을 빼앗으려 든다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심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어야 합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사이의 모습입니까? 그는 한 박자 숨을 고르더니 단호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의 뺨을 때렸다고요? 제가 30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며 별의별 사건을 다 봤지만 이런 자식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 수술비 없다고 했으면서 여행을 갔다고요? 그게 인간입니까?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뒤편 방청석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자식이 어딨어, 세상 말세야. 저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셨을까? 돈이 사람을 망치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본 법원은 양심과 정의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망치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합니다. 망치가 내려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김비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사모님.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제 삶을 되찾은 거예요. 그 순간 마음 한쪽에 오래 묻어두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김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김비서. 그가 즉시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네, 사모님. 태호가 살고 있는 그 집 내 명의로 된 그 집 말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 명의로 이전에 두셨던 그 부동산이죠. 지금까지 아드님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 오늘 안으로 매물로 내세요. 이제 그 아이도 내 등에 얹혀 사는 일은 끝내야죠. 김비서의 눈빛이 잠시 놀라더니 곧 굳건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와 상속 승계 모두 사모님 명의로 확정됐습니다. 저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내 이름으로 시작한 집은 이제 내 의지로 정리할 거예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그렇게 나빠요? 그래요. 우린 나쁘다고 칩시다. 근데 세상 다 그런 거잖아요. 가진 사람이 좀 나눠주는 거,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억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그거란다. 남의 인생을 가진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누는 그 마음. 그게 내 전부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뭐요? 결국 돈은 어머님 손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만족하세요? 평생 남밥해주고 빨래하던 손으로 돈 좀 주니까 그렇게 당당해지신 거냐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 손으로 평생 너 같은 사람들 밥 해먹였지. 그 손으로 내 남편 공부시키고 내 집안일 다 감당했어. 그런데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 그 입 아직도 사람 입이라고 생각하니?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그때는 몰랐어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라도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태호야, 그 입 닫거라. 내가 나한테 이제 각자 살자고 했을 때 이미 내 입으로 인연을 끊은 거야.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그건 용서가 아니라 계산이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부모 자식 간에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래. 그래야 내가 그때 한 짓을 잊지 못하지. 내가 그날 맞은 뺨이 아직도 쑤신다. 근데 너한테 미움은 없어. 불쌍할 뿐이야. 이렇게 태도 바꿔가며 돈을 얻으려는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너희는 평생 그걸로 벌 받으며 살 거라. 며느리가 끝까지 그러더군요. 그래요. 어머님은 이겼어요. 근데 그 덕에 우리는 온 세상에 망신 다 당했어요. 친척, 친구, 거래처까지 다 알게 됐어요. 이제 만족하세요? 아들 망신당하는 꼴 보고도 잠이 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맞다. 너희 덕분에 세상이 누가 짐승인지 똑똑히 알게 됐지. 고마워. 그런데 기억해. 사람이길 포기한 자는 세상이 벌하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진단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던 그 순간은 이 재판장에서 끝났다. 복도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 내 코트 자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남편이 건네는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법원 현관 밖으로 나가자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김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시장 가서 고등어 구워 먹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사모님. 그때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자고 했잖아. 엄마가 돈이 있다고. 그래도 그렇지. 법정까지 끌고 오면 어떡해.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며느리가 손가방을 들고 먼저 법원을 떠났습니다. 그게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들려온 소식은 짧았습니다. 태호 부부 결국 이혼했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건 이미 다 무너졌고 남은 건 나 자신뿐이었으니까요. 그 후 몇 번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법원 앞에서, 병원 앞에서, 심지어 시장 입구에서도 기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진심이에요. 밥 한 번만 같이 먹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김비서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어요. 김비서가 웃으며 말했다지요.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소규모 창업 지원금을 받아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태원의 김밥 망원시장 입구 바로 앞. 하루 종일 서서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끓이며 살았습니다. 힘든 줄 알면서도 꾸준히 버텼고 이제는 시장 사람들도 성실한 청년이라 불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스스로 벌인 일을 수습하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며느리는 결국 떠났습니다. 남은 건 빚과 후회,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뿐이었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쓰라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제야 비로소 각자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김비서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법적 절차나 자산관리 이야기를 할 때보다 요즘은 시장에서 점심을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경과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요. 이제 일도 조금 해볼까 싶어요. 일이요? 오래전에 하던 거요. 반찬 만드는 거. 사람들 밥상 차려주는 건 아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시장 골목을 걷다 문득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태온의 분식. 작은 가게 안에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앞치마를 두른 아들이 분주히 떡볶이를 볶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어느새 어른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괜찮겠구나. 그 애는 그렇게 다시 일어나 있었고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토록 못되고 차갑고 잔인했던 아이였지만 결국 다시 두 발로 선 모습을 보니 저는 또 어쩔 수 없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정말 괜찮다. 그 생각이 들자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내가 몰래 보낸 창업지원금은 이제 국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삶을 다시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끝내 내 이름을 모른다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 애가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시장 입구의 붉은 불빛 사이로 삶의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튀김 기름 냄새, 웃음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그 속에 나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사람답게 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 화면이 잠시 빛났습니다. 김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모님. 저는 잠시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젠 사모님 말고 정 사장으로 불러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로서 서 있는 사람. 그게 지금의 나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만 살아왔던 세월을 지나 이제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정순애. 돈보다 소중했던 건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이었고 끝까지 믿어준 단 한 사람의 신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시간도 버려졌던 날들도 결국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용서마저 그녀를 완성시킨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누구의 시선도 아닌 오직 자신의 의지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시장 어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속에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때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정순애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